습니까? 그동안 현행 우리 수업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AB 양분화 현상의 요인을 찾았고 그 요인에 대한 대안, 다시 말하면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AB 양분화의 요인의 하나인 묻지 않는데 가르친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일입니다. 사고력은 학습자 각자가 사고함으로써만이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각자가 사고했을 때 비로소 길러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풀이됩니다마는 학습자 각자가 사고했을 때 비로소 사고력이 길러지는데 지금 우리의 수업은 사고했을 때 사고력이 길러지는데 결국 그 사고를 언제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언제 하느냐? 결국은 각자의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올랐을 때 그때 사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이 물음이 내발했을 때 이때가 참 중요한 때인데 물음이 내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아예 사고를 하지 못하고 가르쳐 준 것을 받아 배우는 그러한 수동적인 학습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묻지 않는데 가르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묻도록 한 다음에 그래서 묻는 주체로 전환된 다음에 이른바 가르침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물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몇 분의 이야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또 학습의 제1번은 묻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실은 이게 매우 실천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다시 바꿔 말해보자면은 문제의식은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었을 때 비로소 사고하게 됨으로써 어쨌든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물음이 그 내부에서 치솟아 오르도록 꾀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문헌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헬렌 켈러의 스승이신 슐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묻지 않는데 알도록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대가 물었을 때는 다시 말하면 물음이 내발했을 때는 알도록 하기가 어렵지 않다. 가르치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물음을 제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린이들이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린이들이
물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배운 내용 그 다음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물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시간에 그야말로 묻는 주제로서 수업에 임함으로써 결국은 물음을 가지면 사고하게 되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주체로 변화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는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학습 계열을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어 나가는데 어린이들이 그 학습의 계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계열을 잘 알고 있는 교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몸이 건조하게 그냥 이 시간에 뭔 공부하겠다 이렇게만 해서는 또 어린이들의 내발적인 그런 물음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습의 계열을 알 수 없는 어린이로 하여금 이 시간에 뭔 공부를 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무리한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열을 잘 알고 있는 교사가 물음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에 결국은 어린이들을 묻는 주체로 만드는 것, 어린이들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오도록 하는 일, 이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뭘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사가 어떻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그 참 이상하네 하고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올라서 물음의 주체가 되는 이런 수업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물음과 관련해서는 얘기할 때마다 유태인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 있죠. 유태인의 저력은 어머니의 질문에서 비롯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어머니가 그런다고 그럽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게 묻는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이 질문한 민족은 유태민족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유태인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하브루타 교육의 연구가로서 이루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가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오신 분인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 교육의 방법만 바꾸면 우리가 유태인을 앞설 수 있다. 이 이유루 교수께서 하신 강연을 들어봤습니다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자면 아까와 같이 우리 어린이들이 부단히 묻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그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수업에서는 되도록 의문이 없도록 가르쳤다. 얘는 이제 오늘날 수업은, 앞으로 수업은 되도록 많은 물음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어린이들을 지도해야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어째서 묻지 않느냐 하는 그 요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로는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맞히도록 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묻는 일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자, 우리 어린이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께 대해서 뭔가 묻는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묻는 것이지 아는 사람은 묻지 않는다. 그래서 묻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묻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이 묻지 않는 이유가 요인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묻는 어린이가 많이 생각하고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도 어린이들에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의 의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할 때마다 그만큼 슬기로워진다.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린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질문을 많이 할수록 머리가 슬기로워진다고 하니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린이들이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꾀하는 일이 교사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최선책은 어린이 각자의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오르는 것, 이게 가장 최선책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하기 어려운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에 뭘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학습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물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사가 어린이로 하여금 묻는 주체로 전환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차선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지도할 때에 주로 발문이 되겠습니다만 발문을 던지면은 어린이들이 지금까지 생각도 않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참 이상하네 왜 그러지? 하고 묻는 주체로 전환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지도를 하되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물음을 갖도록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이렇게 꾀하는 일이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어린이들을 묻는 주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설명문의 구조를 지도한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설명문의 구조, 설명문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이 설명문의 짜임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묻는 주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글의 제목입니다. 이 글을 이것이 이 글인데요. 이 글을 가지고서 설명문의 짜임을 설명문의 구조를 어린이들이 찾아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을 묻는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칠판에다 붙여놨습니다. 봐주시면요. 피부가 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인데 이 글을 여기 이것이 선생님들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것을 배부를 하면은 이것을 배부하면 어린이들이 읽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부가 하는 일.
이와 같이 피부에는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실수하여 바늘에 찔리면 아파하고 느낍니다. 피부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예민한 파수병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또 훨훨 불타고 있는 난로에 손이 닿으면 뜨거워 하고 느낍니다. 얼음이 닿으면 차다는 것을 느끼며 뭔가가 닿으면 닿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피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6개의 문단으로 된 이 글이 이렇게 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생님들이야 뭐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물론 이것은 이제 5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만 5학년 어린이들이 이 글을 읽어보고요. 거의 대부분 어린이들이 읽은 소감을 글로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생님께 와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대부분 어린이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글이 순서가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5학년 어린이들은 벌써 이 글을 읽어보고 글 순서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글 순서가 모두가 다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이제 전부가 나와서 내 귀에 선생님 귀에다 대고 선생님 글 순서가 이상해요. 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씩 말하고 들어갑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글 순서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 순서가 이상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말해보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맨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는 접속사가 이어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대뜸 이것을 지적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금요, 이 글 배열을 이렇게 제가 완전히 배열을 흐트러 놓은 것입니다. 어린이는 또 벌써 5학년쯤 되니까 이미 4학년에서 이어주는 말, 다시 접속사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애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쭉 읽어보니 이상하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제 충분히 그 증거를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피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은 맨 처음에 있어야 할 말이 맨 끝에 있다 하는 등 어린이들이 다 이제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배열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을 묻는 주체로 전환시켰겠다 하는 계획된 일이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은 문단의 배열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어 있냐는 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논의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순서대로 배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위로 전부 잘라가지고 이렇게 문단별로 잘라가지고 책상 위에서 문단별로 배열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제대로 배열하도록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 바가 제일 앞으로 가죠. 그러면 이것이 제일 앞에 첫째 문단이다 이 말이죠.
첫째 문단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다음에 둘째 문단은 무엇이고, 셋째 문단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쭉이 배열이 끝난 다음에, 자,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도 그 다음에 제대로 배열이 된 뒤에 비교해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이가, 필자가 자기의 주장을 읽는 이에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이 글을 썼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배열이 좋은가, 이 어린이들이 이것을 제대로 배열해 놓고요, 이 배열이 가장 좋다. 다시 말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결국은 이와 같이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었죠.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배열을 한 다음에, 제대로 배열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그러면 각 문단은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가, 어떤 구실을 하고 있기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각 문단의 그 역할, 그러니까 제일 첫째, 이것이 제일 첫째 문단이 되어서 그렇죠. 이 첫째 문단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그 구조를 이제 학습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요컨대 이 수업에서는 이런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경험, 고정관념, 신념과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그 심진을 일으키는 그런 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이 그 물음을 갖게 하는 기술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게 이게 글을 배열을 해놓은, 문단을 배열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지식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와 같이 하는 조금씩 제일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린이들의 지식이고 상식이고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것과 어긋난 정보를 준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어긋난 배열을 해서 줌으로써 어린이를 이상하다 하고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들을 묻는 주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법칙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그 이솝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농부와 그 아내는 마침내 거위의 배를 갈라서 뱃속에 들어있는 황금을 몽땅 갖고자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거위를 죽여서 배를 갈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어린이들을 묻는 주체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농부와 그의 아내는 누가 더 욕심쟁이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가 더 욕심쟁이일까요? 누가 더 욕심쟁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둘이가 똑같죠. 둘이가 똑같은 정도로 욕심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농부와 그 아내는 누가 더 욕심쟁이입니까? 하는 이 물음은 사실은 일종의 허위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위 정보를 어린이들한테 줌으로써 결국 교사가 아내와 그 농부와 그 아내 두 사람 중에서 더 욕심쟁이가 있다. 찾아봐라. 글을 읽어보면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어린이들은 영락없이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고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얘기를 한 그 아내를 욕심쟁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동안의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을 사고하는 주체로 만든다. 묻는 주체로 만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 경우 같으면은 이런 법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허위 정보를 줌으로써 심기를 일으킨다. 이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하나입니다. 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 묻는 주제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법칙이 하나입니다.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적 기로에 서게 함으로써 헷갈리게 한다. 가령 등산을 한다. 그랬을 때에 한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길이 Y자거든요. 다시 말해 길이 두 개로. 그런데 어느 쪽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정상으로 가는 길인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은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 곳은 잘못하면은 계곡으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기로에 섰습니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사람은 이와 같이 기로에 섰을 때 사고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헷갈리는 것이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헷갈릴 때 사람은 사고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묻는 주체, 생각하는 주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또 5학년에서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수학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은 이 나눗수를 역수로 만들어서 곱하면 되지요. 그래서 7과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교과서 순서대로 공부해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어린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죠. 7과 2분의 1이라는 답이 돼서. 자, 그런데 이때에 순이라는 어린이가 반문을 합니다. 이 순이라는 어린이는 현존하지 않는 어린이입니다. 말하자면 가상의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어린이 순이를 교사가 대신해서 얘들아 그런데 이 순이를 도입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전인지에서 꼭 여러분들과 같은 5학년을 담임했었거든. 그때 바로 여기를 오늘 이 시간 공부하는 대로 해서 마침내 우리는 7과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알고리즘까지 다 알았는데 그런 뒤에 순이가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순이가 칠판에 나와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3이니까 1, 2, 3. 그래서 5분의 2가 몇 번 들어있느냐. 그래서 각각 5등분 했죠. 그래서 5분의 2, 5분의 2죠.
5분의 2가 몇 번 들어있느냐 그건 아닙니까 이게 포함제로 5분의 2가 몇 번 들어있는가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고 5분의 1이다. 그래서 7과 5분의 1이다 하고 순위가 반론을 폈다. 자 여러분 순위 생각 틀립니까? 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애들한테 말을 합니다. 뭐 어린이들이 진짜 참 이상하네. 또 지금까지 7과 2분의 1이 이제 정답인 줄 알았는데 수은이 말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한 논리란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7과 2분의 1이 맞는가 7과 5분의 1이 맞는가 어린이들은 기로에 선다 그 말. 이쪽이 맞냐 이쪽이 맞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린이들을 지적 기로에 세워서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기로사고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로사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여기 가서는 이와 같이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적 기로에 서게 되고 그들은 헷갈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어린이들은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누가 생각해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쯤 되면 어린이들은 도대체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수업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어린이들에게 지금 사회과 시간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입니다. 어린이들은 어쩌겠어요?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린이들이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고 아주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시간에 뭔 공부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맞으면은 이 등원선이라고 그러죠. 등원선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등원선을 말하자면은 이 등원선만 남기고 다른 데를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 참 이상한 선을 보고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 무엇이다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묻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반도와 같은 모양을 연상해야 하는 어린이들 가운데는 혹시 이것은 등원선이다 하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등원선이라는 말을 안 배웠거든요. 근데 학원 같은 데서 배워갖고 어린이들이 말란 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저기 수업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어린이들이가 알아맞히는 어린이들이 없었습니다. 등원선이라고 알아맞히는 어린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다음에 이것을 제시한다 하고 처음부터 이걸 제시하는 것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제시하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이 경우는 어린이들이 완전히 물음이 내발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묻는 주체로 전환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을 내놓으면 하하 하고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법칙을 준용하고 있느냐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리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이 내발토록 한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시간입니다. 사회과 시간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교재를
이제 제시해서 학습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대뜸 이 시간에는 뭔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묻는 주체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대단히 수동적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로 전환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한 잔에 250만원짜리 술을 마신 순이 아버지 얘기를 해줍니다. 순이 아버지께서는 어젯밤에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그 값이 무려 250만원이었습니다. 순이 아빠가 마신 술이 어떤 술이길래 그렇게 비쌀까요?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던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대체가 250만원짜리 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얘기해서 수입한 술입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상상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아주 흥미진진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더위 끝에 쭉 이제 이것을 어린이들의 생각을 좁혀가야 점점 좁혀가면 마침내 이것은 음주운전을 한 벌칙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도입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법칙을 적용할 것인가. 예상 밖의 의표를 찌르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음이 네 발 들어간다. 예상 밖의 의표를 찌르는, 정말로 250만원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한 잔에 25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예상 밖의 의표를 찌르는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여러모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많은 어린이들이 의견을 내서 생각하는 장면이 대단히 재미있게 전개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과학 시간입니다. 또 일정량의 물과 소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컵에다가 물 똑같은 높이의 물을 담아서요. 그 다음에 소금도 똑같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전부 다 어린이한테 한 사람 앞에 물 한 컵,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 전부 똑같습니다. 자, 이런 거 나눠준다 그 말입니다. 컵, 일정량의 물, 유리막대, 일정량의 소금, 봉지에 싸서 싹 주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합 방법을 설명합니다. 무슨 시합을 하냐면은, 자, 지금부터서 소금이라는 것은 물에 넣으면 녹는다는 걸 이들이 잘 알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빨리 녹이는가, 빨리 녹이기 시합 뭘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 놓고, 자, 전부 소금 다 봉투에 있는 소금 다 물속에 넣어라. 그래서 딱 넣었습니다. 자, 시작! 해서 유리막대를 쳤습니다. 어린이들이 부지런히 쳤으면 녹는다는 거 애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라는 것은 물에 넣으면 녹는다는 것이 어린이들은 지식이고 상식이고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속 젓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빨리 완전히 녹히는가? 이 시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저어도 소금이 다 녹아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결국은 아무리 저어도 녹지 않고 남아있는 소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1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들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은 물에 넣어서 저으면 녹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모순되는 지금 현상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어린이들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싹 또 나누어 줍니다. 제2회입니다. 제2회 시합을 합니다. 이제 도저히 녹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모두가 다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묻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물음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찌해서 녹지 않은가? 자기의 기왕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모순되는 현상을 보고 그야말로 짙은 물음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시합을 합니다. 전항목에 걸쳐 제1회 때와 동일하나 단지 소금의 양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만큼 양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번에 물론 새로 컵, 새 컵, 새 똑같은 물, 똑같은 소금량을 줬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들은 지금 이런 사정을 잘 모르죠. 결국은 어린이들은 선생님이 준 것을 소금을 넣어서 녹아봅니다. 이번에는 아주 겉은 쉽게 다 녹아버립니다. 이래서 어린이들은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경우에 녹고 어떤 경우에 안 녹는가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결국은 어린이들이 이모저모로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해서 뭘 알아내겠습니까? 물의 양은 같은데 뭐가 같냐? 소금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금의 양과 뒤에 소금의 양을 선생님은 어린이들한테 그대로 잘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금의 양과 물의 양과 소금의 양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어린이들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모저모로 생각한 끝에 마침내 뭘 알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시간에 학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결국은 소금은 소금의 양이 많으면은 결국 일부 녹지 않고 남는 소금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어린이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경험, 고정관념, 신념과 어긋나는 정보를 줌으로써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묻는 주체로 전환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마다 잘 듣고 있는 예입니다만은 지금요 어린이들에게 이걸 보이죠. 그래서 이 컵을 수직으로 밀어 넣었을 때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쪽은 안 보였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3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3학년 어린이한테는 이렇게 해놓고 이런 보기를 줍니다. 자, 이 A, B, C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이쪽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3학년 수업을 해봤습니다만 거의 다 완전히 하나 아니면 둘 정도가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이거 머리가 말하자면은 순발력이 좋은 애기들. 그런 애기들은 이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저렇게 물어본 것으로 봐서 이 정도 아닐까 하고 상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 그러면은 실제 어떻게 되는가 지금부터서 해봅시다 하고 이제 수직으로 밀어넣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다시 말하면 지적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지적 균형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지적 균형을 잃었을 때 그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말하면 사고를 하게 돼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신체적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서 있는데 누가 밑으로 버리면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균형을 신체적인 균형을 잃게 되면 그 균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죠. 그런가 하면 결국 우리 정서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인 경우도 정서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무슨 걱정거리가 생겨버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내가 가령 강의를 한다고 강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걱정거리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 잃어버린 정서적인 균형이 회복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사고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 바로 그것입니다. 지적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야말로 지적 균형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 다시 말하면 사고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이때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적 균형을 잃게 하여 심진을 일으킴으로써 전원으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린이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짙은 물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적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다시 말하면 사고 활동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야,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또 자유시행케 함으로써 물음을 갖도록 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재는 자석의 성질입니다. 자석의 성질을 이제 이 시간에 자석의 성질을 공부한다. 그래놓고 책상 위에다 못 넣고 자석을 붙여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아까 같이 묻는 어린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하여금 묻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시행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시행의 방법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석의 경우 같으면은 어린이들한테 자석을 다 하나씩 나눠 주어놓고 교실 안에 이것 어린이들은 이제 자석은 바로 뭐 서브치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애기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부터 이 교실 안에 쭉 돌아다니면서 붙는 것, 자석에 딱 붙는 것만 찾아봐라. 그렇게 과제를 줍니다. 그래 놓고 자석을 나누어 주고 어린이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붙여보고 나무는 안 붙은다, 무엇은 붙은다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일부러 이곳저곳에다가 이 클립을 한 주먹씩 흘려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그 클립을 대볼 거 아니겠습니까? 대보면 딱 붙은과 동시에 주렁주렁 열린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 주렁주렁 열린 것이 처음으로 보내기는 대단히 이상하다고 말이죠. 분명히 자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막대 자석을 딱 붙으니까 이 가장자리만 붙은단 말이죠. 가장자리만. 이상하다 이것이요. 가운데는 전혀 붙질 않아. 그것도 이상하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일부러 선생님이 장치를 해놔둔 것이 자연스럽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매달아 놨지만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이 클립을 여기저기 흩어놨던. 근데 어린이들은 그런 것을 가르쳐서 자유시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자석의 비밀을 탐색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봤다, 나는 이런 것도 봤다, 이런 것도 봤다, 이런 것도 봤다. 이렇게 해서 자석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자석만 그러겠습니까? 자유시행이. 그래서 자유시행케 함으로써 물음이 내밟도록 한다. 이런 거. 이런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과학입니다. 이거는 이제 병에다가 일정량의 물을 넣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자, 이 병을 저울 위에다가 이렇게 뉘어놨을 때하고 세웠을 때하고 거꾸로 세웠을 때하고 어느 것이 제일 무거울까? 저울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저울 위에 놓는 방법에 따라서 물이 들어있는 병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놓았을 때 물이 들어있는 병의 무게가 가장 무거울까요?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놓았을 때 가장 무거울까요? 무거울 리가 없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일단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결국 아직은 저울 주지 않냐고 예상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제일 무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이한테 물어봅니다. 어째서 그럽니까? 그러면은 저울에 닿아 있는 면이 제일 넓다 이것이죠. 그래서 무겁다. 또 그리고 공기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갖고 얘기들은 공기가 제일 많이 닿는다. 그러므로 제일 무겁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칠판에다 정리해놓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서 실제로 저울로 달아보기를 합시다 하고 전자저울에다가 이것을 올려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결국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결국 질량이 같으면은 무게도 똑같다 하는 것을 애기들에게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어린이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끝까지 부단히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첫 머리에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물음이 내발하도록 꾀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가서는 이런 법칙에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적 기로 해석이 함으로써 결국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물음을 갖게 하고 마침내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다음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합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켰냐 그러면은 지금 사회과 시간입니다. 사회과 부도 12쪽,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사회과 부도 12쪽 여기. 여기를 펴도록 해서 여기에서 영주를 빨리 찾기 시작입니다. 여기 어디엔가가 영주라는 곳이 있으니까 빨리 찾기 하자. 찾았으면 선생님께 와서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짚은 어린이 옆부터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를 매겨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노리고 하는 일일까요? 어린이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시합을 시키면은 그 시합에서 등수를 좋게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이것은 어린이들이면은 다 그 애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니까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러 가지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수업한 경험에 의하면은 어떤 애기도 알아맞히지를 못합니다. 일정한 시간 내에 알아맞히지 못합니다. 야, 거기서 지금 내가 뭘 노리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어린이들이 생각합니다. 필시 빨리 찾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는데 빨리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걸 알고 계실 것이다 하는 생각도 순발력이 좋은 애기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들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일정 시간 내에. 자, 그러면은 다음에 어찌했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찾는 방법이 있죠. 찾는 방법이. 보면은 이 사회과 부도의 139쪽, 144쪽 이 사이에 우리나라 찾아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요, 139쪽을 보면은 저 뒤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이게 깁니다. 이게 140, 이게 긴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 보면은 가로축과 세로축 다 있습니다. 여기 요거 세로축, 그 다음에 가로축. 그래서 세로축에서 다와 라 사이 간에 영주가 여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라와 라마 사이에가 있다. 세로축. 그 다음에 가로축은 여기 1, 2, 3, 4 이렇게 쭉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축은 몇 번.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가 딱 이렇게 영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찾아보기. 이 찾아보기를 지도할 때에 얘들아, 요 지도에서의 지명을 얼른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다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일단 어린이들이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 이것이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를 기르는 것이고
사고를 보는 학습자 각자가 사고함으로써만이 길러질 수 있다. 그렇게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만들어서 그들이 실제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의 수업을 하는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기서 적용한 법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적용한 법칙은 경쟁 상황을 조성하여 전력 사고하게 한다. 아까 이제 경쟁 상황, 시합을 시킨다 그런 말이죠. 또 이거하고 관련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교사 때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또 그때는 교과서에 그 불의 옥점 있죠. 그 물에 동동 떠 있는 거. 요걸 가지고 이것은 물에 떠 있으니까 이 불의 옥점을 가라앉히기 시합을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시합, 경쟁 상황을 조성한다. 그 물에 동동 떠 있는 저것을 하나씩 전부 주면서 물속에다 가라앉히기 시합. 근데 아무리 이렇게 물속에 밀어넣어도 도로 떠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이 불의 옥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을 시켜놓으면은 누가 가라앉힐 수 있는가? 경쟁을 시켜놓으면 어린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몇 번이고 시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린이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거 칼로 잘라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좋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전부 다 잘랐습니다. 자르니까 그게 뭐가 나오니까 구멍이 속속 다 뚫려 있었죠. 그 공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안 가르는 것이죠. 그래 어린이들이 그 중에서 조금 말하자면 순발력 있는 어린이들이 얼른 가서 그 차력을 갖고 나왔어요. 차력을 갖고 나와가지고는 전부 다 그 구멍 속에다 넣은 거예요. 구멍 속에다가 차력을 전부 다 이렇게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넣었는데 그래도 떠요. 다른 구멍이 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여러 가지로 잘게 이렇게 잘라서 저것을 넣어도 계속 뜹니다. 아직도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불의 옥점이 뜬 것은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사실을 어린이들이 알아내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어쩌겠습니까? 얘들아, 불의 옥점이 계속 뜨지야 실험 안에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니 하고 선생님이 잘라 보이면서 이 속에 공기가 가득가득 들어있으니까 뜬다. 이렇게 한다면 어린이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사고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사고할 수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려서 되풀이됩니다만은 결국은 오늘의 수업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일, 이것이 교사가 할 일이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상식 갖고 경험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결국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수업에 기술이 있음으로써 이게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같으면 경쟁 상황을 조성하여서 전력이 사고하게 한다 하는 법칙을 적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법칙을 적용한 수업의 기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고정관념, 신념과 모순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법칙이 하나 적용됐었고요. 그 다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빙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적 기로에 서게 함으로써 헷갈리게 한다. 그럴 때 인간은 사고한다 이런 말이죠. 불비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내발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예상 밖의 의표를 찌르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음이 내밟도록 한다. 그다음에 지적 균형을 잃게 하여 심진을 일으킴으로써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한다. 자유시행케 함으로써 물음이 내밟도록 한다. 네, 경쟁 상황을 조성하여 전력사고케 한다. 이런 몇 가지 법칙을 적용한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뭐 법칙 이것만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매우 중요한 것들은 다 여기에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기술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리고 실천을 하시게 되면은 교재에 따라서 금방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외우고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셔.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나의 수업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업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업 기술은 무엇인가? 수업 기술의 정의라고 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업 기술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어떤 교재를 지적 장애가 없는 어린이 전원에게,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은 우수한 어린이들 몇 명이 아니라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필요 최소한의 소정의 사고력, 전이가 높은 지식, 탐구력 등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 제대로 길러질 수 있도록 수업할 수 있는 재주를 말한다. 제가 이렇게 수업 기술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교재를 지금 수업을 한다고 할 때에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에게 다 학습이 성립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학습이?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필요 최소한의 소정의 사고력이 길러지고 전이가 높은 지식이 획득되고 탐구력이 몸에 붙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고력, 전이가 높은 지식, 탐구력,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넘어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15 내지 20년 후에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가 어떤 능력을 요구하느냐? 바로 사고력과 전이가 높은 지식, 탐구력, 이른바 넓은 의미의 사고력,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 해결력이 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삶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제대로 길러질 수 있도록 수업을 할 수 있는 재주를 가져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제대로 수업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재주를, 수업할 수 있는 재주, 다시 말하면 수업의 기술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교단에 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나 수업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지식, 그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다른 뭔가를 길러야 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로 그 교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교재는 뭐 가르칩니까? 소정의 사고력, 그 교재에서 길러야 할 사고력, 그 교재에서 길러야 할 전이가 높은 지식, 쓸모있는 지식이라 그 말입니다. 탐구력 등,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고력이라고 부르죠. 이 사고력,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 해결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요것을 그 40분 동안에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요 소정의 그 말은 뭐냐, 40분 동안에 길러야 할, 우리가 수업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길러질 수 있도록 수업할 수 있는 재주를 가져야 된다. 그 재주를 갖지 않고서는 이제는 감히 수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수업 기술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와 같은 수업의 기술 레파토리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적용해서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체득하도록,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업 기술의 레파토리를 풍부하게 가진 사람만이 교단에 설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업을 이제는 우리 학부형들도 원하고,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지만은 마침내 우리 학부형들도 그러한 수업 속에서 그러한 소정의 사고력과 전이가 높은 지식 탐구력이 길러지는 수업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능력이 길러지지 아니한 수업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는 세상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얼른 그것을 터득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외람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